안녕하십니까. 홍익TV의 김상범입니다.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것들을 간단히 썸머리 요약을 한번 하고 그 다음 또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자, 사주팔자나 풍수지리나 한의학이나 관상이나 전부 다 역학의 한 분야라고 했습니다. 역학은 한자를 이렇게 바뀔 역으로 쓰는데 무엇이 바뀌는 학문이다, 무엇이 변하는 학문이다. 낮과 밤이 바뀌고 사계절이 바뀌는 것을 알아보자고 하는 학문이다. 즉 하나는 자전에 대해서, 하나는 공전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하는 학문인데, 그럼 여기에 사계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면서 열매들이 열리고 수확의 계절이 어느 때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먹을 것을 많이 만들 수 있는지를 옛날 사람들이 생존에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연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 태양에 있었다. 그래서 태양과 지구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가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열매 맺는 방법들을 알아내도록 하고자 이 학문들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러면 태양이 지구에게 항상 슈퍼갑의 입장에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제가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태양의 눈치를 보게끔 됐고, 그거를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태양을 관찰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때 태양의 궤도에 맞게끔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자, 다시 한번 태양의 궤도에 맞게끔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낮이 되면 일어나서 움직이고 밤이 되면 자고,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열매 맺어야 되지, 가을에 씨 뿌리고 봄에 열매 맺기를 바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태양의 궤도에 순응을 해야 되겠구나. 거기서 나온 게 예법이에요. 그래서 이 예법이 나중에 이제 궁궐에서, 그 다음에 양반집에서, 어느 고대 문명에서도 다 이 예법들이 무엇하고 가장 관계가 많은 예법들이 만들어지느냐면 태양의 궤도에 맞게끔 예법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좌상, 우하, 우상좌, 좌측, 우측, 전후의 관계, 동서남북의 관계, 그 다음 들어오고 나가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시간을 갖겠지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수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자, 우리가 서원을 가요. 그러면 서원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김수로 왕릉을 가도 그렇고 서원을 가도 그렇고, 그럼 서원에 강당이 있고 사당이, 뒤에 사당이 있기도 하고요. 여기 동제 건물이 있고 서제 건물이 있을 때 이제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는데 문이 3개가 있어요. 문이 3개가 있으면 이거를 이제 문이 가운데가 제일 크죠. 가운데 있는 문이 제일 크고요. 양 옆에 있는 문들이 좁은데 꼭 들어갈 때 뭐라고 써 있느냐면 동입 서출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쪽에 팻말을 붙여놔요. 그리고 이쪽엔 또 서출이라고 이름을 붙여놔요. 뜻이 뭐죠? 동쪽으로 들어가서 서쪽으로 나와라, 이런 뜻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강당은 이쪽이 북쪽이 되고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 이쪽이 남쪽이 되었을 때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를 보고 이렇게 나오란 얘기예요. 물론 가운데 문은 당상관 이상이 왔었을 땐 가운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일반인들은 항상 어떻게 들어가요? 동쪽으로 들어가서 이를 보고 서쪽으로 나오라고 하는 논리가 있게 돼요. 그거는 다 어디서 나온 거다? 예법에서 나온 거다. 임금님을 배할하러 계단을 올라갈 때, 황제를 배할하러 계단에 올라갈 때도 항상 동쪽으로 들어가서 이를 보고 서쪽으로 나오게끔, 태양이 뜨는 쪽으로 올라가서 이를 보고 태양이 지는 쪽으로 내려오게끔, 이런 것들이 예법인데 그것이 태양에게도 하고
맞물려 있는 것들이 고대 문명서부터 참 너무나 많았다. 자, 그러면 여기에 예법뿐만이 아니고 미래 예측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 학문을 이 태양의 궤도와 맞물려서 이 학문이 발달이 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태양의 궤도를 응용해서 시간적으로 인간에게 시간적으로 응용한 학문이 사주명리예요. 그 다음 공간적으로 응용한 학문이 풍수지리고요. 건강으로 응용한 학문이 한의학이고, 그 다음에 손으로 간 게 손금,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주역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역은 이제 시간과 공간 전부 다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인간이 미래를 예측하는 데 필요로 했던 학문이 태양의 궤도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만들어진 거다. 거기에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주변의 별들하고의 관계까지도 포함해서 만들어낸 게 역학이 된다. 그러면 지금 김상범의 역학에서는 이제 시간적인 응용, 사주명리가 이제 어떻게 돼서 이제 살살살살 보게 되는지 기초적인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나중에 또 상황이 되면 풍수지리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에서 동물, 식물, 인간이 이 자연을, 태양의 궤도에서 영향을 받은 자연을 분석하는 것을 저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저는 자연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자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냐고. 자연법 뭐라고요? 태양이 지구에게 영향을 줘서 지구에 있는 자연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방법을 자연법이라고 했어요. 그걸 옛날 사람들이 다른 말로 태극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소나무 하나를 보고도 자연을 알 수가 있고, 물이 한번 시냇가에 흘러가는 거를 가지고도 자연을 알 수도 있고, 그 다음 꼬맹이가 손장난 하고 있는 걸 하나 보면서도 자연을 알 수 있지만, 그게 너무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학술적으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들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런 자연법을 알아낼 때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도구들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때 이 자연을 두 가지로 쪼개서 한번 세상을 알아보자, 자연을 알아보자 해서 나온 개념이 음량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서의 음량은 아주 큰 개념이에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냥 이분화시켜서 보는 거예요. 남자다, 여자다. 그 다음에 따뜻하다, 차갑다. 어둡다, 밝다. 팽창한다, 수축한다. 더워진다, 추워진다. 이런 식으로 자연의 이치를 딱 두 가지로 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 이 글자는 음이나 양, 그늘 음자에 벼대양자를 쓰는데, 이게 시경에서는 한 2번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그때의 뜻은 그늘이다, 양지다 정도의 의미밖에 없었지만, 그 이후에 음양론에서 이 글자를 갖고 오면서부터 범위가 갑자기 여기에서는 아주 큰 의미를 쓰게 돼요. 자, 그럼 세상을 두 개로 쪼개서 한번 보자. 음양. 세상을 네 개로 쪼개보자.
사상. 우리 사상 체질이라는 거 하나 이제 들어보신 적이 있잖아요. 한의원에 가면은 태음이다, 태양이다, 소음이다, 소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을 4개의 관점으로 한번 쪼개보자는 게 사상. 그 다음 또 한 번 쪼개봐서 세상을 8개로 쪼개보자 8개. 그래가지고 이걸 계속 쪼개봐서 어디까지 쪼개보느냐 하면은 이쪽 라인은 64개까지로 세상을 쪼개보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라인이 있어요. 세상을 10개로 쪼개보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10천간이에요. 자, 10천간은 어떤 단어를 쓰느냐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12개로 쪼개보자 해서 12지지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때 쓰는 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묘술해예요. 그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10개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12개로 쪼개서 보자는 논리예요. 여기에서 좀 더 분석이 많이 들어간 게 이쪽은 60개를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60갑자가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주로 내려온 것을 이거를 주역이라고 해요. 이제 주역팀들은 이제 도구를 어떤 걸 써요? 이런 도구를 쓰죠. 긴 짝대기 하나, 그 다음에 짧은 짝대기 하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태극기에 보셨지 않습니까? 태극기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막대기 가지고 이제 분석해 놓은 도구가 있는데 우리가 이게 아주 쉬운 것 같지만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렇게 긴 짝대기와 짧은 짝대기 2개만을 가지고 세상을 분석해낸다. 아주 이건 독특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한 라인이 만들어져서 세상을 분석하고자 했고 또 한 라인이 60개로 나와가지고 이 글자들을 써가지고 총 60개.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이래가지고 이제 60개가 쭉 나가는 거예요. 그 60개를 가지고 세상을 관찰해보자 하는 학문인 거예요. 이쪽 라인이 사주 명리 라인이에요. 근데 2개, 4개, 8개 나눠보자, 10개, 12개, 60개로 나눠보자 이렇게 한 팀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나눌 수는 없을까 하고 나타난 학문팀이 5개로 세상을 나눠보자고 하는 팀이 나오게 돼요. 그게 어떤 팀이냐면은 오행팀이에요. 세상을 전부 다 5개로 또 쪼개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양 오행이다 이런 소리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표를 보면은 내가 주역을 공부하겠다 그러면 이쪽 라인을 공부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사주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이쪽 라인을 공부하는 거구나. 근데 이 오행은요. 정말 쓸모가 많아서 이쪽으로도 활용해서 써먹고요. 또 이쪽으로도 또 활용해서 써먹어요. 그래서 이 오행은 아주 써먹을 때가 많은 논리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주 공부를 할 때도 이 공부를 기본으로 하고 오행을 추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많은 것들을 맞출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뭐예요? 기본이 이건 거예요. 기본이 이건 거. 그 다음에 이걸 첨가해서 공부하시면 된다. 자, 이때 아까 태양의 궤도에서 필요한 게 뭐라 그랬죠? 자전과 공전이라 그랬어요. 그때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관련이 된 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는 이 공전이라 그랬죠. 그럼 이 공전하고 이 학문들하고 연관성이 많게 되거든요.
자, 이때 가만히 보면요. 자, 공전은 하루로 따지니까 자전을 몇 바퀴 하니까 1년이 돼요. 365일을 도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365개까지 쪼개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하나가 하루하루의 변화를 다 읽기에는 어렵더라 이거지. 옛날 사람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몇십 개까지 한번 쪼개본 거예요. 1년을 한 60개 정도까지 쪼개보자. 이쪽 라인에서는 365일을 64개로 한번 여기까지는 쪼개보자. 그러면 세상이 분석이 잘 되더라라고 옛날 사람들이 판단을 한 거예요. 이거 대략 6배 하면 며칠이에요? 6배 하면 384. 그 다음에 이거 한 6배 정도 하면 360이에요. 그래서 이 글자들이 이거 6배, 이거 6배 하면 대략 어느 글자의 수렴이 돼요? 365라고 하는 글자에 가장 가깝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60개만 정도만 세상을 나눠 볼 줄 알면 세상이 분석되겠구나. 세상을 64개 정도까지로 분석을 하면 공전의 주기를 분석을 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겠구나 해서 학문들이 여기까지 분화하게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이쪽은 사주, 이쪽은 주역을 담당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럼 이것들을 싸그리 다 모은 학문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사용하는 학문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학문이냐 하면은 풍수와 한의학이 이 학문들을 다 아우르고 있어요. 그래서 배울 것들이 또 갈수록 많아지죠. 자, 사주팔자는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사주는 오로지 논리에서 시작해서 논리로 끝이 나요. 그래서 방 안에 앉아가지고 논리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풀어내는 학문이라면 풍수는 논리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현장 답사, 몸으로 뛰는 것들이 많은 거다. 어차피 태양의 궤도에 맞춰진 논리를 가지고 이제 이 학문들을 분석을 하는데 단지 움직이는 방향이 활동하는 이제 방법론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알 수가 있겠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사주명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들어오신 분이니까 어느 쪽을 공부한다? 이 라인을 공부한다. 거기에 오행을 플러스 시켜가지고 공부하게 될 것이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사주 공부를 하면서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타고난 사주는 못 바꿔도 타고난 팔자는 못 바꿔도입니까? 타고난 사주는 못 바꿔도 팔자는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소리를 해요. 뭐 그 말이 그 말인데, 자, 사주팔자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이 글자와 이 글자를 이제 합쳐서 이제 갑자, 을축, 병인조묘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그것도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리겠지만 저 글자들을 활용해서요, 몇 년도에 몇 월에 그 다음에 며칠에 몇 시에 태어나는 거를 이제 사주팔자로 이제 뽑아내는데, 예를 들자면 갑자년에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계산을 하니까 병인월에 태어나게 됐고요. 어떻게 계산을 하니까 정묘일이고, 예를 들어서 진시면은 뭐가 될까요? 갑진시입니까? 뭐 어떻게 찾아내다 보니까는 이렇게 8글자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좀 길다랗죠? 이렇게 길다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년에
기둥처럼 닮았다. 월에 기둥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일에 기둥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시에 기둥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사주팔자를 분석한다는 소리 할 때 사주는 4개의 기둥이라고 하는 뜻은 기둥이 년에 하나, 월에 하나, 일에 하나, 시에 하나 있어요. 총 4개의 기둥이 있다고 해서 사주라 하고요. 그 안에 글자가 몇 개가 있게 돼요? 8글자가 있게 돼가지고 팔자라고 이름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 요 범위 내에서는 사주와 팔자는 같은 말이에요. 뭐 4개의 기둥으로 말을 하나 8개로 이야기를 하는 같은 말인데 그럼 요 때는 타고난 사주는 못 바꿔도 할 때는 요 이야기예요. 근데 요 때는 요런 팔자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의 팔자를 한 번 더 쓸 때가 있어요. 다른 뜻으로 쓸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자, 사람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을 차려놓고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될 때 지방을 쓰게 되죠. 지방을 쓰면 현고, 학생, 부군, 신위 이렇게 8글자를 쓰게 된단 말이에요. 이때 이걸 팔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냥 평민들이 살다가 죽으면 현고, 학생, 부군, 신이 딱 8글자가 맞는데 높은 관직에 올라갔다가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벼슬의 직함을 학생 대신 집어넣게 돼요. 현고 학생이 아니고요. 현고, 의정부, 우참찬 이러고 이제 글자를 집어넣어서 지방의 길이가 길게 되거나 안 그러면 묘비석에 묘제 이제 저 산에 올라가면 이제 비석이 있지 않습니까? 비석에 그 사람의 관직명을 쫙 쓰면은 이제 그게 의정부도 들어가고 우참찬도 들어가고 영의정도 들어가고 막 이러다 보면 이게 10몇 자씩 넘어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 고려 왕건이 50석장가 그래요. 고려 왕건이 죽었을 때 그 시호나 이런 것들이 쫙 갖다 붙으면서 이름이 28글자 무슨 대왕 이래가지고 끝이 나는데 53장가 그렇고 태조 이성계가 28글자인가 27글자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얼마나 열심히 살아서 높은 직급까지 올라갔느냐 했을 때는 그 팔자는 묘비석에 적히는 이 팔자 8글자는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태어나서 못 바꾸는 거, 요거는 후천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했을 때는 요렇게 해석이 된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어떻게 쓴다? 4개의 기둥이고 그 다음에 팔자는 얘 안에 있는 8개 글자다. 요렇게만 쓸 때는 동의어로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요 개념으로 100% 쓸 거고 요 개념은 오늘 이야기한 걸로 이제 그만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요게 줄여서 간지라 그러거든요. 간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조금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